과학톡 최미영. 문경수입니다. 네, 올 봄에 인류 역사상 정말 최대 이벤트가 있었죠. 네, 그 ESO 유럽 남방천문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됐었는데요. 바로 인류가 최초로 블랙홀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문 대장님께서는 이 블랙홀을 봤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는 아인슈타인, 당신이 옳았습니다. 네, 드디어 이 블랙홀이라는 게 관측 가능한 물리의 영역으로 들어왔구나.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개인적으로는 되게 격양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과학톡은 현생 인류가 어떻게 블랙홀을 만날 수 있었는지 블랙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500만 년, 정말 천문학적 숫자의 광년인데요. 이번 사진은 그때 떠나온 빛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M87 블랙홀이 실제로 우리 지구로부터 5,500만 년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더 전의 빛이 우리에게 도착한 것이죠. 이 동그랗게 생기는 도너츠 모양의 고리 사진을 많이 봤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고리 모양이 사실은 그 핵심인데요. 네. 그 고리 모양이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블랙홀에 의한 강한 중력장으로 블랙홀 주변의 시공간이 휘어지고 그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서 나오는 빛이 고리 모양의 형태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중력장이 M87 같은 경우에 태양 질량의 65배나 되는 큰 중력장이 주변의 시공간을 그렇게 휘어져서 심지어는 블랙홀 뒤에 있는 빛까지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서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보이는 것처럼 도넛 모양의 빛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네. 이 동그란 도넛은 그림자인 거네요. 동그란 도넛은 실제 그 빛의 모양이고요. 네네. 그 안에 있는 검은 부분이 사실은 블랙홀의 블랙홀. 그림자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블랙홀은 빛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블랙홀을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예, 천문학자들이 어떤 천체를 관측하거나 연구하는 것은 다 빛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블랙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게도 빛조차 빨아들이는 천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무런 빛을 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직접적으로 사실은 엄밀하게 말한다면 직접적으로 이번에도 블랙홀 자체를 본 것은 아니죠. 다만 블랙홀에 우리가 연구자들은 그 그림자를 봤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신 그 사진에서 고리 모양의 빛 안에 있는 검은 부분, 그 어두운 부분이 바로 그 그림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그런 빛조차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만약에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은 뒤에 밝은 배경이 있다면 그렇죠. 그 블랙홀이 검을 테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그 블랙홀에서 이제 흡수된 빛이 내는 그림자 영역을 보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블랙홀을 봤을 때 일단 바이오메디칼 생체의학이나 의공학을 하는 사람이라서 헤모글로빈 그 적혈구라는 것이 생각이 났고요. 적혈구가 보통 이제 모세혈관을 지나갈 때 반을 접어서 지나가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 몸이 좀 혈관이 작은데 그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 처음부터 놀랐고, 두 번째는 그 블랙홀의 주변이 이렇게 빛이 휘어져 왔다면 다른 더 넓은 주변이 더 밝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도넛 모양으로 되어 있을까가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블랙홀 주변에서 굉장히 그 활발한 에너지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영역인데요. 블랙홀 주변에 있는 그 광착 원반이나 제트 분출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강한 블랙홀로 인해서 나오는 물질들이 이제 그 블랙홀 주변을 빠른 속도로 돌면서 굉장히 고온으로 가열되고 그 가열된 물질들이 내는 빛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진 것인데요. 그 블랙홀을 벗어나게 되면 사실은 그만큼 더 에너지가 강한 현상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특히나 더 밝게 보인. 그 블랙홀 뉴스를 들었을 때 사실 처음에는 좀 약간 의아했던 게 왜냐하면 블랙홀은 저희가 영화나 혹은 뭐 나사나 뭐 다른 기관에서 내는 것들을 보면 뭐 블랙홀의 증거를 발견했다 이런 것들을 뉴스는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 그 뉴스의 핵심은 블랙홀을 직접 관측을 했다는 게 핵심 포인트 같은데 맞습니다. 왜 그게 그동안 그렇게 어려웠고 이번에야 드디어 이렇게 노력을 해서 관측할 수 있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블랙홀이라는 것 자체가 우선 우주에서 굉장히 신비한 천체 중에 가장 신비한 사실은 천체 중에 하나잖아요.
네, 모든 사람들이 블랙홀이 알고 있는데 블랙홀이라는 것을 다 들어봤는데 정작 블랙홀이 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네. 그런데 그만큼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빛을 내지 않고 기본적으로 우리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관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선팔 은하나 뭐 타원 은하나 이런 은하들은 우리가 광학망원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다 관측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은하 안에 가장 중심부에 그 은하 전체를 지탱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블랙홀이라는 것은 그만큼 갇혀 있고 우리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천체를 관측하려면 그 큰 망원경이 필요한 거예요. EHT 프로젝트라는 그 이름 자체가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프로젝트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풀었으면. 그러니까 이 사건의 지평선은 바로 블랙홀 주변에서 이제 우리가 물질들이 돌 수 있는, 우리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이제 안쪽 영역이죠.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서면 그 사건이라는 게 저는 정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정보가 이제 천문학자들은 이제 빛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서게 되면 아무런 정보가 우리한테 안 도달하는 거죠.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건의 지평선 바깥으로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빛을 통해서 관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큰 망원경이 필요하고 네. 그런 망원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었고 큰 망원경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높은 해상도로 그 네. 분해능으로 관측할 수 있는 거죠. 네. 아마 이쯤에서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블랙홀이 무엇인가요? 네.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말 그대로 검은 구멍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번역이 되는데요.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중력장을 가진 천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블랙홀의 존재와 관련된 이론을 좀 예를 들자면 네. 우리가 뭐 아인슈타인도 알고 있지만 네, 그렇죠.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박사님? 네. 기본적으로는 질량이 우리가 사실은 모든 사람이 사실은 블랙홀을 가지고 있겠죠. 왜냐하면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는 그 질량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이제 시공간을 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생각인데요. 그 사람이나 뭐 원자나 분자 뭐 이런 것들도 다 가질 수 있겠죠. 다만 그럴 경우에는 질량이 상대적으로 너무 작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한테 뭐 인지되지 않은 것이죠. 다만 예를 들자면 뭐 태양만한 질량이 블랙홀이 된다던가 그다음에 지구만한 질량이 블랙홀이 된다던가 한다는 경우에는 주변의 시공간을 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이때 조건이 굉장히 고밀도라는 것은 작은 부피에 많은 질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종 이런 질문을 받기는 하는데요. 만약에 태양이 블랙홀이 되려면 한 3km 정도로 지금 태양의 크기가 작아져야 되거든요. 네, 확 작아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구가 블랙홀 안에 빨려 들어가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절대 빨려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있는 태양도 태양의 질량이나 3km로 응축되어서 생기는 블랙홀의 질량이나 똑같고요. 다만 이때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그 사건의 지평선의 크기가 우리 지구 궤도 바깥에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구는 이제 빨려 들어지 않아서 인간들은 안전할 텐데요. 안심해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거운 질량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질량에 굉장히 고밀도로 존재를 해야 그 주변에 이제 시공간이 휘어지겠죠. 네. 근데 박사님, 네. 고밀도가 생겨야 이제 블랙홀이 생기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네, 블랙홀은 항성과 항성이 충돌했거나 아니면은 블랙홀끼리 또 병합하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별이 폭발을 하면서 이제 가스를 다 날려버리고 막 중간에 있는 응축된 굉장히 고밀도로 응축되면서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걸 뭐 항성질량 블랙홀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예, 여러 가지 이제 경우들이 있는데 최초의 블랙홀이 어떻게 이제 태어났는지 뭐 이런 것들은 여전히 많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영화 중에서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가 아주 되게 네. 잘 만들어졌다고 네. 호평을 받았고 실제로 인기도 되게 좋았어요. 거기서도 보면 아버지가 끊임없이 그 딸한테 뭔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웜홀이라든가 아니면 중력 이 작아진 그 속에서 네. 시 차원이 왜곡돼 가지고 네. 우리한테 접근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영화 자체는 너무 재밌게 봤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 분야는 그렇게 전공은 아니고요. 다만 근데 그런 중력 블랙홀을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시공간을 넘어서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려면은 아직은 우리가 더 많은 연구들과 블랙홀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그 특이점, 네네. 블랙홀 안에 있다는 그 특이점에 대한 것이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죠. 네. 근데 박사님 그 인터스텔라에서 그 영화를 위해서 블랙홀을 이렇게 그래픽으로 재현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모습은 약간 토성의 고리처럼 이렇게 띠처럼 네, 옆에 맞습니다. 쫙 퍼져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 위본에 관측한 이 도는 모양이랑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네. 굉장히 시뮬레이션이 잘 된 것이고 또 이제 블랙홀의 대가 중에 한 분이신 킵송 교수님의 자문까지 또 네, 그렇죠. 들어가 있는 것들이라서 잘 그래픽으로 구현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옆으로 띠처럼 토성처럼 되어 있는 띠는 그 강착 원반 그 블랙홀로 들어가는 이제 물질들이 이제 강하게 블랙홀 주변에서 회전하고 있는 것을 묘사한 것이고 그다음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네. 고리 모양은 네, 심지어는 뒤에서부터 네. 넘어오는 그 강한 중력장에 의해서 뒤에서 있는 빛들이 넘어오면서 보이는 그런 이제 원 모양을 구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큰 망원경이 필요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거의 뭐 지구만한 가상 네. 망원경이 동원이 네. 됐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이 촬영이 될 때 어떤 과정과 기술들이 들어갔을지도 좀 궁금해요. 일단 지구 크기만한 망원경을 만들려면은 기본적으로 망원경을 전부 전파 망원경을 지구에 다 깔아 놓으면 되죠. 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살 곳은 잘 망원경 밑에서 살아야 되나요? 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못하니까 네, 지구 크기만한 망원경을 전체 지구를 다 깔 수는 없지만 망원경으로 부분에 망원경을 놓아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망원경이 지구 크기만한 망원경이 전체를 관측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전파 간섭계라는 기술인데요. 파간섭. 네. 좋은 분해능을 얻기 위해서 여러 다른 이제 위치에 망원경들을 설치를 하고 그 설치된 곳이 한 지구만한 크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동시에 같은 천체를 동시에 관측해가지고 가상의 망원경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네. 박사님, 우리나라에도 이런 전파 간섭계가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본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나라에도 한국우주전파관측망이라는 서울, 울산, 제주도에 있는 21m짜리 전파 망원경 3개를 마치 하나의 큰 망원경으로 네. 만들어서 지금 블랙홀 같은 특히 이번에 발견된 M87 같은 블랙홀 관측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또 많은 성과도 내고 있고요. 그 박사님이랑 저랑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네. 네, 그 제주에 있는 그 전파 천문대에서 네네. 기억이 납니다. 네, 바다를 바라보는 아, 모습이 기억이 그러셨군요. 나요. 그런데 박사님, 우리가 보통 일반 시청자분들이 네. 망원경 그러면 이렇게 빛을 모으는 네, 굴절의 맞습니다. 망원경만 생각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일단 전파 망원경이 도대체 뭔지 이걸 네. 살짝 좀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전파 망원경이 사실은 이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광학 망원경은 굉장히 직관적이거든요. 네, 네. 우리가 밤하늘을 보는 거, 은하를 많은 예쁜 은하들의 사진, 특히 여기에 과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말머리 성운의 사진 그렇죠. 이런 네. 것들 잘 보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전파는 완전히 다른 빛이 이제 같은 빛이지만 파장이 긴. 그래서 이런 전파 망원경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가장 쉬운 예로 예전에 보면 TV가 있잖아요. 네. 근데 안테나가 있어요. 예, 방송국에서 우리가 방송하는 신호를 쏘면 그 집에 있는 안테나에서 받고 그것이 TV 수상기에서 이렇게 변환되어 가지고 나오잖아요. 예,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파가 그 방송국에서 쏘는 것이 아니라 그 천체에서 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위성 TV 같은 것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어요. 전파로 신호를 안테나처럼 받지만 그게 전파 망원경에 해당되는 거고 그 신호를 우리가 영상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예, 심지어는 이동하면서도. 그래서 제가 재밌게 한번
이미지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아, 네. 이게 여러 가지 파장대별로 선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제일 짧은 거리 X선이고, 네, 그 다음에 자외선,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길어지면은 적외선으로 가죠. 네. 그래서 원적외선 얘기도 거기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파가 여러 마이크로파부터 장파까지 쭉 나오는데, 네. 이 각각의 파나 선이라고 하는 그 표현들이 결국은 이미지화를 가능하기 때문에 옛날에 그 렌트겐은 처음으로 자기 아내의 사진, 여기 보이면은 그 반지를 끼고 있는 그 사진 되게 유명하죠. 네, 그래서 네, 그 사진이 네. 처음으로 우리가 보게 네. 된 거고, 지금 이제 요새 이제 나온 것이 이렇게 네. 블랙홀의 그 맞습니다. 사진을 우리가 볼 수 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의 모든 광선 혹은 전파들은 이미지화할 수 있다. 이거에 네. 이제 하면 아마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이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빛을 우리가 그런 이제 여러 파장대역의 빛을 우리가 검출을 해야 되는데 그 검출기가 다 다른 거죠. 그 그렇죠. 빛에 맞는 맞습니다.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광학망원경은 우리 눈과 같이 이제 가시광 영역에 해당되는 빛을 이렇게 검출하는 거고, 전파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전파 망원경으로 이제 관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가시광선 때는 뒤에 이제 감광지를 놓거나 필름을 놔서 이제 현상을 하면 되지만 이런 전파로 오는 것들은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전파 망원경은 우리가 광학 망원경하고 좀 비교를 하면 쉬울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핸드폰 안에 요즘 셀카든 카메라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오는 빛을 감지해가지고 검출해가지고 영상으로 이제 보여주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전파에는 CCD 같은 역할을 하는 수신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 수신기 같은 수신기라는 것이 어떤 거를 하냐면 전파에 수신할 수 있는 영역의 파장, 주파수의 빛을, 우리가 라디오도 주파수를 제대로 들으려면, 수신하려면 거기에 주파수에 맞춰야 되잖아요. 연결시켜야 되죠. 예, 그래서 전파와 광학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그 수신기 하나가 한 번 딱 찍으면 그것이 CCD 한 픽셀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컵을 모양을 찍는다 하면은 전파에서는, 광학에서는 딱 컵을 찍으면은 여러 뭐 해상도에 따른 이제 많은 CCD의 이 이미지들이 다 이렇게 검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파 망원경을 하나 찍으면 이 중에 한 픽셀, 그 많은 픽셀 중에 한 픽셀에 해당되는 뭐 노란 거 하나만 딱 찍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쓰는 뭐 카메라 네. 찍으면, 사진을 찍으면 한 몇백만 픽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전파 망원경으로 찍으시려면 그거를 설마 한 픽셀씩 이동해가면서 찍으시는 건가요? 네, 실제로 그런 관측이 있고요. 정말 한 픽셀씩 내가 전파의 CCD도 그 한 픽셀도 해당되는 하늘의 영역이 있거든요. 그 분해 능과 해상도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특정 방향으로 탁탁탁 옮겨가면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미지를 만들기도 하고요. 전파 간섭계는 조금 다른 원리들을 이용합니다. 전파 간섭계는 지구 자전을 통해 가지고 이 한 픽셀이, 지구가, 망원경들이 지구 위에 여러 군데 존재하고 있는데 이 지구가 자전을 해요. 자전을 하면서 사실은 가상의 큰 망원경 사이를 이렇게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 픽셀의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찍는 거하고 비슷하겠네요. 네. 파나로믹 네. 카메라하고 비슷한 네. 거고.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직접 블랙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고 그다음에 저기 5,500만 년 떨어져 있는데 지구가 있다. 그리고 이 지구 위에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검은 점으로 몇 개를 마크를 해놓는 거예요. 그 망원경의 위치를. 그러고 관측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지구가 움직이죠. 지구가 움직이니까 이 망원경들이 그리는 선이 있어요. 제가 블랙홀에서 보면. 그러면 그 선들이 전부 다 제가 보내고 있는 정보들을 받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CCD 위에 해상도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점들이에요. 얼마 동안이나 모은 데이터를 분석한 겁니까? 네, 상상을 초월하는 용량의 데이터를 획득을 했는데요. 뭐 이렇게 최근에 그 테드 강연에서 셰프 돌만 교수님이 5,000명의 그 사람들이 평생의 그 일대기를 비디오로 레코드할 수 있는 양이다. 뭐 이렇게 되는데 총 데이터 양은 한 4페타에서 5페타 정도 바이트 정도, 페타바이트 정도. 상상이 안 되는. 그런데 그게 EHT 관측이 총 열흘 정도가 있었는데 그 열흘에서 5번 관측이 됐거든요. 한 번 관측마다 한 8시간 정도 관측이 진행되었는데 실제로는 한 40시간 정도 관측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관측된 총 데이터 양이 뭐 MP3로 플레이하면 한 6, 7천 년 계속 이제 쉬지 않고 플레이해야 되는 그런 양이죠. 박사님, 그럼 일단 이 블랙홀을 보려면 이 관측하려는 전파 천문대가 다 다른 위치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전부 같은 시간에 날씨가 좋아야만 네.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뭔가 재미난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그 2017년도 4월 달에 실제 EHT 관측을 위해서 그 하와이 마우나케아산 정상에 있는 JCMT 망원경에서 관측을 했는데요. 네. 그날 밤에 관측이 진행될지 안 될지를 몰라요. 예, 전파는 상대적으로 날씨가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EHT 관측은 또 전파 중에서도 굉장히 짧은 파장에 속하는 1.3mm 파장의 빛을 관측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날씨에 상당히 민감해요, 사실은. 그 파장 대역은. 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11시 정도 되면은 하와이 시간으로 11시 정도 되면은 전체가 이제 메일이 돌아요. 오늘 관측 오케이. 노. 네. 그냥 고, 노고가 그냥 타이틀 앞에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고 하면은 이제 2,800m 정도의 숙소에서 머무르고 있다가 그날 밤에 이제 관측 올라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네. 뭐 고산병 이런 뭐 그런 거 없으셨어요? 네, 처음에 적용하는데 머리가 아파가지고 네, 그것보다 그 올라가기 전에 뭐 이렇게 쓰는 게 많거든요. 위험한 경우에 대해서. 동의서 이런 거 네, 동의서 쓰면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셨을 것 같아요. 네, 보면은 다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들만 다 적어놨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번에 전 세계 200여 명의 과학자분들이 함께 하신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 과학자분들은 그때 어떤 기여를 하셨는지도 전 좀 궁금해요. 네, 우리나라 과학자분들도 한 10분 정도가 외국 국내외에서 이렇게 기여를 하셨는데 특히 한국천문연구원의 손봉훈 박사님께서 사실은 이 한국 적 EHT를 총괄하셨고요. 저는 관측, 그다음에 또 교정이나 그다음에 영상화 작업들에는 또 저희 한국천문연구원에 있는 조일재 학생, 광야우자오 박사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또 해외에 있는 그 막스 플랑크 본연구소에 있는 김재영 박사나 그다음에 아리조나 대학의 김준환 박사 같은 경우는 남극 망원경 굉장히 극한적인 상황이잖아요. 남극 망원경에 또 기여를 했고, 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여하셨습니다. 그러셨네요. 네. 언제부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공동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하신 네. 거예요? 사실은 EHT 프로젝트 자체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기획이 되고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9년도고요. 그런 것이 이렇게 계속 커뮤니티 안에서 이제 무르익다가 2017년도 되면서부터 이것을 전 세계가 다 같이 콜래보레이션을 실질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첫 관측이 시작되었기 때문에요. 그때부터 글로벌로 오픈이 되면서 그때부터 한국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죠. 우리나라도. 네. 또 하나 제일 궁금한 것 중 하나가 이게 우리 과학하는 사람들은 이게 재현이 될까가 굉장히 맞습니다. 궁금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있는 천여자리에 있는 거는 일단 찍었어요. 그걸 나중에 또 한 번 찍으면 같은 모양이 나올까가 첫 번째 궁금하고 두 번째 5,500만 년 그럼 굉장히 멀거든요. 네. 그 사이에 막 그 여러 가지 뭐 중간에 뭐 운석도 있어가지고 튕겨나간 빛도 많을 것 같고 네. 깨진 것도 있을 것 같고 오다가 지쳐가지고 떨어지는 빛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가까운 쪽에 블랙홀을 좀 찍어서 네. 봐라 가까운 것도 찍으니까 이렇게 예쁜 도너츠야 네. 라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언제쯤 그게 가능할까요?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또 재미있는 질문이신데요. 처음에 그 재현성 관련해서는 이미 그 저희 2017년도 그 EHT 관측을 한 결과가 이제 총 6편의 논문에 게재가 되었는데 그 5번의 관측에서 모두 동일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 고리 모양의 빛, 모양을 보여줘서 재현성은 충분히 이제 검증이 된 것 같은데요. 아마 2018년 관측 데이터도 또 똑같이 M87을 관측을 했거든요. M87이나 그 블랙홀을 관측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은 또 한 번 더 1년 뒤에 관측이니까 또 검증이 될 테고, 실제로 또 하나의 M87뿐만이 아니라 우리은하 중심에도 블랙홀이 있어요. 우리은하 중심 궁수 자리에 있는 약 태양 질량 한 400만 배 정도 되는 블랙홀이 있는데 이 블랙홀하고 그 M87 블랙홀하고가 사실상 주 2개 천체 블랙홀 타겟이었어요. 관측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M87이 훨씬 더 큰 블랙홀이고 우리한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블랙홀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좀 쉬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은하 중심 블랙홀은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은하 중심은 우리가 이미 요 안에 속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은하가 나선 은하인지 그 막대 은하인지 이런 거 잘 아직도 좀 지금은 이제 막대를 가진 나선 은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걸 안에서 추정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M87은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쉽게 관측을 할 수 있었던 반면에 우리 은하 중심 블랙홀은 우리가 안에서 우리 은하 속에 있는 물질들이 많거든요. 그 물질들을 통해서 이제 또 봐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지금 EHT 연구팀에서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EHT 프로젝트는 어떤 관측을 계속 하게 되나요? 네, EHT 프로젝트는 지금도 그 미디어 릴리즈를 하고 난 다음에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바로 연구에 다시 또 돌아갔습니다. 그 일단은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이번에 관측한 M87 블랙홀의 자기장 분포를 연구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블랙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에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굉장히 강한 자기장이 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홀 주변에서 아까 말씀드린 강착 원반뿐만이 아니라 이 블랙홀에서 나오는 제트 분출류가 있거든요. 강한 제트 분출류가 특히 M87 은하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에너지의 근원이 블랙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에너지의 근원에 자기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천문학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번에 관측한 데이터에서 이번에는 사진만 딱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사진에 따른 그 고리 모양 주변에서의 자기장이 얼마나 센지 그 자기장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그게 다음 스텝일 것 같습니다. 네. 그 박사님께서는 한국천문연구원 그 KVN 그룹장으로 네. 또 재직을 하고 계시는데 네. KVN이라는 이 단어조차 좀 생소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도대체 이게 어떤 용어인지 그리고 네. 어떤 연구들을 이 그룹 안에서 하시는지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KTV하고 비슷하죠. 네. KVN은 그 코리안 VLBI 네트워크라는 것의 준말인데요. 한국말로 따지면 우리 한국 우주 VLBI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초장기선 전파 간섭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네트워크라는 것은 우리가 세 망원경을 동시에 하나로 연결해서 네트워킹해서 쓴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 한국 우주 전파 관측망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파 간섭계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2008년도에 총 이제 건설이 완공이 되고 2012년도부터 그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이제 관측 운영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세계적으로도 그 KVN을 따라하겠다. 우리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특히 한국 우주 전파 관측망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전파를 검출하는 CCD 같은 그 수신기라는 것이 있는데 네. 보통은 대부분의 전파 망원경들이 수신기가 특정 파장 하나에서만 빛을 검출해요. 이번에 EHT 망원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한국 우주 전파 관측망은 4개의 다른 파장대역의 빛을 동시에 관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훌륭한 시설이고 또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저희 그 KBN 팀들이 같이 개발해가지고 실제로 2011년도에 그 과학기술 창의상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세계 전파 망원경 시스템에 특히 전파 간섭계 시스템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후에 이렇게 EHT 프로젝트랑 또 연관지어서 또 블랙홀 관측에도 쓸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로 EHT 커뮤니티 안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 지난 1월에는 그 EHT 망원경의 하나인
북극의 그린란드 있잖아요. 네. 그린란드에도 망원경이 있는데 그 망원경에 KBN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떻겠냐라는 얘기 때문에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재정 사정이 좀 어떠신가요? 중요합니다. 왜냐면 연구자한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사실은 힘들어요. 네, 굉장히 힘듭니다. 이러한 사정이 조금 나아졌으면 하고요. 특히 한국우주전파관측망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그 울산, 제주 세 군데 있었잖아요. 그 하나가 사실은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3개짜리 전파 망원경으로 그 간섭계를 하는 거는 한국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수학적으로 4개 망원경이 있어야 이 우리가 교정을 최고 성능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최소한 4개 이상.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는 힘드니까 그 4개는 꼭 갖추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생긴다면 지금 서쪽이 비어 있으니까. 그렇죠. 서쪽에. 서쪽이 서쪽에는 이제 서울이 있고요. 네네. 동쪽, 위쪽으로. 그래서 강원도 쪽에 하나가 생긴다면 네. 이제 망원경이 서로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크기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네네. 분해능도 증가하고요. 꼭 하나가 더 생겼으면 네. 하는 마음을 담고요. 이번에 하셨던 프로젝트처럼 글로벌로 이렇게 함께 협업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나라 과학계 위상도 좀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인류의 우주 연구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네, 그 블랙홀 사진 한 장이 가져다 준 의미는 그 사진 한 장, 단순한 그 사진 한 장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우주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잖아요. 과연 우주가 계속 뭐 팽창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수축할 것인지를 비롯하여, 그다음에 우리 우주의 대구조가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되었는지, 그래서 우리나 태양계나 뭐 우주 진화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이제 히스토리를 밝혀내는 일들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굉장히 또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궁금증들이 있는데, 특히 블랙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천체이긴 하지만 그 힘이 굉장히 막대해서 우주의 이런 큰 의문들,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런 의문들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블랙홀 사진 한 장은 그냥 사진, 블랙홀 옆에 좀 예뻐 보이네, 뭐 도넛이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의미는 우리가 이제 블랙홀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을 통해서 그 다음은 이렇게 가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인슈타인이 우리 GPS나 뭐 이런 이제 시각, 그다음에 위치 정보 이런 것들에 큰 역할을 상상도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사진 한 장이 출발점인 거예요. 이 출발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그 블랙홀의 예를 들자면 에너지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그다음에 그런 에너지 작용이나 강한 중력장, 이런 자기장,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또 어떤 피드백이 우리 인류에게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분명히 의미 있는 시작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렸을 때 네. 상상력을 갖게 되는 과정이 몇 개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TV도 없었던 어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가 해주시던 그 꼬리 9개 달린 여우 이야기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장독대에서 나오는 도깨비 이야기까지 네. 그런 것이 상상력을 돋구었고, 그 이후는 TV나 아니면 만화 혹은 영화가 이제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줬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블랙홀을 관측함으로써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증명이 되는 순간은 정말로 대단한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네. 박사님께서는 앞으로 더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학위를 하면서부터 이 KBN에 사실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중독되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학위할 때만 하더라도 그 박사과정 학생일 때만 하더라도 이 한국우주 전파관측망 망원경조차도 없는 때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프로젝트에 들어와서 실제로 망원경도 하고 거기에 첫 신호들도 받아보고 여러 이제 계시는 선배 연구자님들과 이렇게 하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배웠고요. 또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있으면서 제일 지금 간절한 거는 망원경 한 개가 너무 절실한 거예요. 일단은 그게 되면은 지금까지 저희 그 한국우주 전파 관측망을 이용해서 연구하고 있는 천문 연구원 및 우리나라 그리고 국외 연구자분들도 상당히 고다음 단계 지금까지 나온 논문들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결과들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한국의 시스템이 전 세계에 이런 표준 시스템으로 자리 이미 가고 있는데 아마 그것을 볼 날도 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어렸을 때 정말 뭐 블랙홀, 화이트홀, 뭐 웜홀 뭐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실제로 그런 사진을 봤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은 to see is to believe,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근데 그 처음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그 꿈을 꾸어서 우리가 지식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번 사건은 정말 이벤트 맞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사실 공학자라서 현재까지 이제 로봇을 만들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이거를 만들어서 어디다 써먹을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술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지금 박사님 통해서 보니까 이제 진짜 순수하게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말 그대로 블랙홀을 관측하는 거 그리고 망원경을 하나 더 확보를 해서 제대로 된 KVA 시스템을 만드는 거 이게 말 그대로 순수하게 과학 그 자체를 위해서 쫓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오늘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줄베른의 소설이 좀 떠올랐는데요. 이 줄베른이라는 그 소설가가 지구에서 달까지라는 이 소설을 내고 나서 90년 뒤에 인류가 최초로 우주 비행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블랙홀 최초 관측이 아마 또 다른 우리 아이들한테 그 우주 너머를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프로젝트명이 사건의 지평선이었잖아요. 네. 근데 어찌 보면 또 인류의 지평선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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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과 국민이 소통하는 시간 과학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